자, 이제 자바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바에 대해서는 자바의 스테이트먼트, 즉 무슨 얘기냐면 if, else,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while문, 이런 기본적인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자바의 그러한 문법적인 기본적인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않을 거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서의 자바, OOP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바, 즉 상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용되는 컨스트럭터의 특징, 그 다음에 다양한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디파이어의 특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가서 간단하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요. 자, 여러분들 이 자바를 일반적으로 개발할 때 사용하는 툴이 뭐냐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툴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클립스라고 하는 툴을 설치를 하셔야겠죠. PC에 설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클립스를 다운받는 거는요. 자, 구글에 들어가셨어요. 이클립스 다운로드 이렇게 치시면 이클립스 다운로드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에 맞는 거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클립스는요, 설치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압축을 푸시면 되고요. 압축을 푼 다음에 최초 실행 시에 필요한 설정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클립스를 실행을 했고요. 가장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들어가셔서 이클립스에서 뉴에 가면 자바 프로젝트라고 있죠.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라는 걸 누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이름 헬로 자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누르시고요. 피니시 누르시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되죠. 자, 여기다가 간단한 자바 헬로 자바를 찍는 헬로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요. 자, 여기 있는 src라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new 한 다음에 클래스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나중에 패키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명이라는 걸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헬로 자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바 클래스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스태틱 메인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스태틱 메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헬로 자바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헬로 자바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하면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system.out.print ln 해가지고 헬로 자바 자, 이렇게 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얘를 갖다 실행하는 방법은요, 위쪽에 보면 여기 벌레 같은 게 있죠? 얘가 이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게 run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run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하는
자바 애플릿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 보면 콘솔에 헬로 자바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법, 네, 이클립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실행하는 방법 이해되시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자바에 대해서 하나씩 깊이 있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 드렸듯이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클래스는 오브젝트, 즉 객체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객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사물 이런 것들처럼 코드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고요. 때로는 객체를 인스턴스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에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데이터 필드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객체의 행위, 즉 behavior를 나타내는 요소죠. behavior를 나타내는 요소고요. 함수라고도 하고요. procedure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nstructor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constructor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객체에 대한 청사진, 즉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해야 되는 일들을 담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컨스트럭터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패키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를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들을 쭉 설계를 할 겁니다. 근데 그 클래스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클래스들이 많아지면 그 클래스들이 뭐 하는 건지 또는 같은 이름의 클래스들도 막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들을 갖다 그룹핑을 합니다. 클래스들을 각 기능별로 그룹핑을 하고요. 그 그룹의 이름,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패키지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클립스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클래스를 만들 때 거기서 패키지명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클래스 생성하면 여기 보면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패키지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기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바의 기본적인 파일 구조, 자바 소스 파일의 기본적인 파일 구조를 보면요. 앞부분에는 패키지 디클레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이 패키지 디클레어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해당 클래스가 속하는 패키지명이 무엇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에 import declara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import declar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내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 다른 클래스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그 클래스들을 내가 내 코드에서 쓸 수 있도록 가져와야겠죠.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참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것을 참조하겠다, 이 의미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여기는 import declar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class declaration이라고 해서 해당 클래스를 이제 정의합니다. modifier 나오고요. class라고 하는 이게 나온 다음에 그 위에다가 클래스의 identifier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그 안에다가 실제 클래스에 대한 정의, 필드를 정의하고요, 메소드를 정의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한 클래스 디클레어레이션이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거 보면요. 자, 보시면 자, 패키지라고 해서 들어가 있죠. 패키지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구문이 없습니다. 임포트 구문이 없는데요. 임포트 구문은 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벡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가 쓴다고 하면요. 벡터 v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이클립스에서는요. 컨트롤 시프트 O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클래스가 있는 위치를 임포트 해줍니다. 해당 클래스가 있는 위치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벡터라는 걸 쓰려고 했더니 벡터를 임포트를 해줬죠. 벡터를 임포트를 해줬죠.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 구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public이라고 하는 모디파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스트링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아이덴티파이어, 여기는 hello java라고 했죠. 자, 이름은 이 자바 클래스 이름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파일 이름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클래스 이름은. 자, 이렇게 하고 간에 여기 있는 hello java라는 클래스에 대한 구현 부분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파일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규모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서 다양한 클래스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한 클래스들이 전혀 구조를 갖고 있지 않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키지라는 걸 통해서 그룹핑을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고요. 자, 패키지 스테이트먼트는 어떻게 되냐면 패키지명 뒤에다가 이제 패키지 점, 서브 패키지 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임포트 구문은요, 똑같이 임포트 한 다음에요,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앞에 그 클래스가 속하는 패키지명까지 전부 포함해서 클래스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또는 해당 패키지에 있는 것을 모두 사용하려고 싶을 경우에는요, 패키지명.점 별표 이렇게 참조를 하면 되죠. 자,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패키지명을 줘서 만든 자바 파일들은 소스상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패키지명, 예를 들어서 스쿨, 티처, 렉처라는 패키지를 쓴다면 스쿨이라는 폴더 밑에 티처라는 폴더 밑에 렉처라는 폴더 밑에 해당 클래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는 이런 패키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자바에서요, 자바 클래스들에 대한 구조화는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조화를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자바 코드 안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클래스, 어트리뷰트, 메소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조화를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네이밍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자바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하는 룰을 따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름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혼자 프로그램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프로그램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코드를 여러분만이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코드를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이밍 룰을 지키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해놓게 되면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요,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네이밍 컨벤션 상에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름을 짓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바에서 클래스의 이름은 어떻게 짓느냐? 클래스의 이름은 어떻게 짓느냐? 자, 여기 보면 클래스 이름은요, 어퍼 카멜 케이스고요, 명사로 짓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명사입니다. 클래스 이름은 명사고요. 그 다음에 어퍼 카멜 케이스라는 형태로 합니다. 어퍼 카멜 케이스는요, 자, 여기 보시면 예제를 보면 레스터, 이미지 스플릿,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렇게 있죠. 자, 레스터 앞자가 대문자로 시작돼요. 자, 이미지 스프라이트 보니까
이미지란 단어와 스프라이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죠. 근데 이미지 단어의 시작이 대문자,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이 대문자죠. 자, 이것처럼 클래스, 인터페이스, 어노테이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인터페이스나 어노테이션도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대문자로 시작하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명사입니다. 명사고요.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서 사용되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메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소드는요, 기본적으로 동사입니다. 동사로 시작해요. 동사. 내 값을 설정할 때는 set. 그 다음에 값을 가져올 때는 get. 그 다음에 값을 내가 추가할 때는 put. 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러 개를 더할 때는 add. 등록할 때는 register. 제거할 때는 unregister. 자, 이것처럼 동사를 처음에 붙입니다. 그리고 로어카멜 케이스를 이용합니다. 로어카멜 케이스는 뭐냐면요. 자, run이라고 하는데 클래스는 앞자가 대문자였죠. 근데 run 할 때 첫 번째 앞자가 소문자죠.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run fast 할 때 두 개의 단어죠. run과 fast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앞에 run은 소문자로 했는데요. 시작을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는 fast는 대문자로 시작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어 카멜 케이스라고 해요. 로어 카멜 케이스. 그래서 메소드는요. 기본적으로 동사예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사의 시작은 소문자로 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단어들의 시작은 대문자로 하는 이러한 규칙을 따릅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릅니다. 자, 다음에 variable, 변수입니다. 변수. 네. 변수에 대해서는요. 네. 소문자로 시작하는 규칙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문자로 시작한다는 규칙만을 갖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단어의 시작은 대문자로 합니다. 로어카멜 케이스를 이용합니다. 로어카멜 케이스를 이용하고요. 단어가 기본적으로 명사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 상수. 자, 클래스 메소드 베리어블 어디서도 언더바 안 씁니다. 예, 변수명, 클래스명 이런 거 할 때 언더바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언더바 쓰는 규칙은요. C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규칙입니다. 근데 자바에서는요. 언더바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언더바를 쓰는 곳이 뭐냐면 여기 있는 constructor라고 하는 상수를 정의할 때만 언더바를 사용합니다. constructor라고 하는 상수를 정의할 때만 사용합니다. 자바에서는 상수를 정의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final, static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붙이면 상수입니다. final,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이면 상수예요. 자, 그래서 final, static 하고서 자, int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 모두 단어가 대문자로 돼 있죠.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바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의 경우는요. 단어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를 언더바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기본 규칙으로 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이 규칙이 자바에서 일반적인 네이밍 룰입니다. 네이밍 룰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수명 이런 거 만들 때, 그 메소드 만들 때, 동사도 알아야 되고 너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사용되는 동사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값을 세팅할 때 set, 그 다음에 얻어올 때 get, 가장 기본적인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얘가 true냐 false냐, 이걸 알고 싶으면, is,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반대로, 여러분들 이 규칙을 자바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자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 이런 것들을 내가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이런 것들을 참조하고 싶을 때는요. 네. 여기 있는 네이밍 룰을 이용해서 만약에 값을 얻어오고 싶다 그러면 .get 이렇게 치면 get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자동 완성돼서 쭉 뜹니다. 이클립스에서는. 네. 만약에 내가 거기서 어떤 값을 갖다 설정하고 싶다 그럼 set 이렇게 치면은 뜹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룰이 set 텍스트 이렇게 하는 게 기본 룰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예상해서 쓰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바에서 가장 기본이 되지만 가장 많이 헷갈리고 있는 오브젝트, 베리어블, 타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브젝트라고 하면요. 오브젝트는 그냥 객체 자체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TV, 마우스, 모니터, 기타 등등등등 사물이 많죠? 네. 프로그램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존재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사물 그 자체 이걸 갖다가 내가 뭐라고 하냐면 객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제 앞에도 있고요. 여러분 앞에도 있고요. 똑같이 컴퓨터라고 부르는 것이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죠. TV라는 것이 똑같이 많이 만들 수 있죠. 근데 객체는요. 여러 개 존재를 합니다. 객체는 여러 개 존재를 해요. 지금 전 세계가 60억 명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60억 개가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60억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객체가 뭔지 아시겠죠? 이러한 객체는요,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객체는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청사진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요, new 하고서 클래스명 이렇게 붙여주면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된 겁니다. 객체가 하나 생성된 거예요. new tv 하면 tv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new tv 하면 tv가 또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객체는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변수라고 하죠. 변수. 이 변수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저 객체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객체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홍길동이란 그 사람 자체는, 그 사람 자체는 객체죠, 객체. 그 사람 자체는 객체입니다. 내가 그 사람 홍길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객체로서 그 사람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지정할 때, 얘기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나타낼까요? 내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나타내죠. 그 사람을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이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베리어블,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는 절대 객체가 아닙니다. 변수는 객체가 아니에요.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은요. 자, int i, my object obj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자, 얘는 뭐냐면 obj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정의된 거예요. 이 obj가 my object라고 하는 객체가 아닙니다. my object 객체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변수예요. 그냥 변수. 즉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했는데요.
홍길동이 누군지 아직 안 가르치고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이름만 만들어놨어요. 그럼 홍길동이 뭐 했다? 그럼 누가 뭐 하는 거 아니죠? 왜냐면 아직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변수에다가 객체를 할당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equal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겁니다. 즉, 자, 오브젝트에다가 내가 obj라는 변수에다가 뭐냐면 new my object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걸 할당을 해주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게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거라고 그랬죠? 객체가 생성돼서 이제부터 obj라고 하는 게 생성된 객체를 가리키게 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자, 홍길동은 앞으로 너야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반에 반장이 있죠, 반장. 반장은 A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앞으로 반장 하면 A라는 사람이 딱 손을 들겠죠. 근데 아마 아무도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럼 반장 그럼 아무도 손을 안 들죠. 네. 반장 이렇게 내가 이름을 해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장에다가 누군가를 할당해야 그래야 반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변수는 그냥 실제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그 변수 자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객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가 할당을 해줘야지만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타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클래스 또는 인티저, 캐릭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프리미티브 타입의 경우에는 그 프리미티브 타입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타입이라고 합니다. 타입. 무슨 말이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세계 60억 명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라는 타입인 겁니다. 그 60억 개의 객체의 타입이 사람인 거예요. 객체의 타입이 사람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타입이 뭔지? 개별적인 객체들이 있죠? new 해서 만들면 객체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러면 그 객체의 타입은 뭐냐라고 하면 해당하는 거에 클래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간단한 자, person, 홍, equal, new, person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요. 이 앞에 있는 person이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타입이고요. 여기 있는 홍이라고 하는 게 변수입니다. variable이라고 하는 변수고요. 자, 여기 있는 new person이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이제 객체 생성된 객체가 되는 거예요. new person이라는 게. 자, 여러분 이제 객체, 변수, 타입 이해되시나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변수를 정의해 놓고요. 변수에 객체를 할당하지 않고 변수를 사용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변수 자체가 객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을 자주 해요. 그러면 이제 자바는 뒤에 가서 exception이라는 거 배울 건데요. null point, exception 이런 거를 날려주게 돼요. null point, exception 이런 걸 날려주게 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해당하는 변수에다가 이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를 할당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자, 반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 반장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해 놔야 되죠. 근데 지정도 안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장 물 떠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쵸? 잘못된 동작이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럴 경우에 야, 너 잘못된 동작을 했어. null point, exception 이런 것들을 딱 띄워주게 되는 거예요. 자, 오브젝트, 베리어블, 타입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바에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부분에 클래스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는요, 앞에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클래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요. 어트리뷰트 디클레레이션, 컨스트럭터, 그 다음에 메소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모디파이어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자,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자바에서 자바를 자바답게 쓰려면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아이예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뒤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쓰는지, 그때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규약입니다. 규약.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기능 셋, 메소드의 정의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클래스. 메소드의 정의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 즉, 걔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모르고요. 메소드의 정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헤이비어들에 대한 정의만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언제 쓰느냐? 프로그램 할 때는. 자, 프로그램에서는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 언제 인터페이스 쓰냐면요. 내가 클래스를 정의하다가요. 클래스가 뭐뭐뭐뭐 하면 내가 외부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클래스를 막 정의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부에 이제 카운트를 계속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카운트가 10으로 나눠 떨어지면 외부에서 그걸 알고자 하는 애들에게 카운트가 10으로 나눠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알려주느냐?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이 되면 내 클래스 외부에다가 그 내용을 알려주고자 할 때 인터페이스를 씁니다. 두 번째. 자, 실제 클래스를 구현했는데요. 그 클래스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인지 그것을 갖다가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클래스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해서 그 인터페이스 객체로 넘기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게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는 is a 관계죠. is a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 클래스의 객체는 그 인터페이스의 객체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습니다. 이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들을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클래스에게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 클래스가 클래스의 객체 간에 비교를 하고 싶어요. 뭐 숫자면 간단하게 비교가 되죠. 그죠? 근데 숫자가 아니라 내가 만든 my 클래스의 객체를 비교하고 싶어요. 어떻게 비교하느냐? 자, 비교의 속성을 갖는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 안에 compar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compar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그러면 그 객체가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처럼 특정한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중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다중상속과 같은 효과를 주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인터페이스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페이스 왜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다중상속 얘기를 하는데요. 다중상속은 인터페이스를 써야 되는 용법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다중상속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바에서. 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구현하느냐? 인터페이스는요. 모디파이어이고요. 인터페이스 네임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정의하는 예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인터페이스 바이사이클 해가지고 바이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것들 이름만 정의를 하죠. 구현 없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구현은 없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HME 바이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사이클을 임플리먼트해서 해당하는 함수들을 쭉 구현하는 거죠. 그러면 HME 바이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바이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뭐냐면 is a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is a 관계 알아봤죠? 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뒤에서 구체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언제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런 건 봤는데 어노테이션이라는 용어 처음 들으시죠? 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자바 개발하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자기의 부모에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아가지고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상속받아가지고 구현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상속받아가지고 이렇게 구현할 때 골뱅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어노테이션이 붙는 거를 종종 보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게 여기는 골뱅이 오버라이드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노테이션은요 코드상에서 코드의 로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코드의 로직과는 관계가 없고요. 얘는 뭘 하는 거냐면 그 코드 안에 있는 클래스, 메소드, 필드, 파라메터 이런 것들의 메타데이터, 즉 부가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노테이션. 예를 들어서 골뱅이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을 메소드 앞에 쓰게 되면요.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이 함수는 내 슈퍼 클래스에서 정의된 메소드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의미를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 얘는 얘 슈퍼 클래스에 있는 이 메소드를 상속받아 가지고 다시 구현한 거구나 라고 컴파일러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슈퍼 클래스에 해당 메소드가 있는지 보고요. 없으면 에러를 띄워요. 에러를. 네. 안에 코드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죠.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deprecated라고 하는 이런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요. deprecate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기능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메소드다. 뭐 이런 의미로 deprecated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에서 deprecated 된 메소드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 메소드에 줄이 쫙 갑니다. 앞으로 쓰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어노테이션은 그러면 뭐 어노테이션을 정의하면 어디까지 이 어노테이션의 정보가 따라가느냐. 메타데이터라고 그랬죠.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코드가 돌아가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코드가 돌아가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어노테이션 정보를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텐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보가 도달하는 곳이 소스. 소스라고 하면요. 뭐냐면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만 사용하고요. 이 어노테이션을 제거해버리는 어노테이션을 우리가 리텐션이 소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리텐션이 소스인 어노테이션을 만들어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컴파일러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텐션이 소스인 어노테이션 쓸 일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는데요. 클래스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은 컴파일러가 컴파일할 때까지는 살려둡니다. 우리 클래스 파일 안에다가 그 어노테이션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로더가 로딩할 때요.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로더가 로딩할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이에요. 로더가 로딩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바 클래스를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자바 여러분들이 만든 클래스 있죠? 클래스 파일을 메모리에 올려야 되죠? 이 클래스 파일을 메모리에 올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로딩이라고 해요. 클래스 파일을 로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파일을 메모리에 올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 로더라고 해요. 클래스 로더. 그래서 클래스 로더가 클래스 파일을 메모리에 올릴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이 리텐션이 클래스라고 합니다. 당연히 메모리에 올리고 나면 제거를 해버립니다. 왜 제거를 하느냐? 네, 메모리 차지하잖아요. 쓸데없이.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메모리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로더가 사용하고 나서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런타임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아, 클래스 어노테이션도 여러분들이 로더를 만들 게 아니면요. 쓸 일이 없겠죠, 당연히. 네, 여러분들이 로더를 만드는 게 아니면 클래스 어노테이션도 당연히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어노테이션들은 다 일반적으로 런타임 리텐션을 갖는 어노테이션들이 될 겁니다. 런타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네, 로더가 클래스 로더가요. 클래스 파일을 메모리에 로딩한 다음까지도 남겨놓는 그 메타 정보를 남겨놓는 메모리에 남겨놓는 어노테이션을 런타임이라고 합니다. 자, 어노테이션은 리텐션이라는 것도 같지만요. 타겟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네, 골뱅이 타겟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골뱅이 타겟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타겟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어노테이션을 어디 앞에 정의할 수 있다. 이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타겟이라고 합니다. 타겟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겟의 종류에는요. 타입, 메소드, 필드, 컨스트럭터, 패키지, 파라미터, 로컬 베리어블, 어노테이션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쓸 게 뭐냐면 타입, 그 다음 메소드, 필드 이런 것들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타입, 메소드, 필드 이런 것들을 주로 쓰는데요. 타입이라는 거 뭐냐면 클래스, 인터프레이션, 그 다음에 이뉴머레이션 이런 것들을 자바에서는 타입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타입 얘기 드렸죠? 그죠? 오브젝트 베리어블 타입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 드릴 때 타입 얘기 드렸죠? 예. 그래서 인터페이스나 클래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이뉴머레이션 이것들을 전부 다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메소드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필드는 클래스는 필드를 의미하고요. 그 외에 보면 파라메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메소드 안에 파라메터들이 있죠. 예를 들면 get text라고 하고서 set text라고 하고서 string 텍스트 이렇게 하는 파라미터를 갖게 한다고 하면요. 거기는 스트링, 텍스트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소드의 파라미터라고 하죠. 이런 메소드 파라미터에도 여기는 어노테이션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어노테이션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은 뒤에 가서 RTTI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노테이션이 뭐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바에서 어트리뷰트, 즉 필드를 정의하는 방법은요. 모디파이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필드의 타입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의 이름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자, 메소드 정의하는 방법은요. 모디파이어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 그 다음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아규먼트 리스트. 그래서 아규먼트 리스트라고 하면 뭐냐면 뭐 int, a, 스트링, 텍스트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라고 하냐 아규먼트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리스트 이렇게 하고서 가로 열고 각종 스테이트먼트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은 메소드 정의가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컨스트럭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객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다고 했죠.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는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컨스트럭터라고 합니다. 컨스트럭터라고 해요. 컨스트럭터에는요, 되게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 방식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컨스트럭터는요, 앞에 모디파이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컨스트럭터의 이름은요, 무조건 클래스 이름하고 같습니다. 클래스 이름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 즉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할 파라미터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컨스트럭터 중에는요,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폴트 컨스트럭터. 무슨 말이냐면요. 자,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 생성하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이거를 적어 놓는 것이 컨스트럭터라고 했죠? 그러면 컨스트럭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컨스트럭터가 없으면. 컨스트럭터가 없으면요. 컴파일러가요. 자동으로 아무런 파라미터도 받지 않는 컨스트럭터를 생성해서 그 컨스트럭터를 호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할 때요, 여러분은 new 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 컨스트럭터는요, 클래스에서 기본적으로 이 컨스트럭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폴트 컨스트럭터는요, 다른 컨스트럭터를 정의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컨스트럭터가 정의되면 컴파일러가 만들지 않아요. 다른 컨스트럭터가 있으니까 그건 얘는 그 컨스트럭터로만 객체를 생성하려나 보다 그러고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컨스트럭터, 즉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는 컨스트럭터도 쓰고 내가 정의한 컨스트럭터도 쓰고 싶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컨스트럭터도 클래스 내부에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무조건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컨스트럭터 없을 때만 생성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컨스트럭터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